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시간이네요. 우리 기초물리 시간에 모나크 기초물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8 로테이션,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을 배웁니다.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을 배울 때는 로테이션이 회전운동이라는 말인데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회전운동이라는 개념.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원운동과 가깝게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개념입니다. 원운동은 우리가 직선운동과 원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것의 운동 경로로 정의가 됩니다. 영어로는 linear motion 또는 circular mo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경로가 직선이면 linear motion, 원이면 원운동, circular mo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진운동은 영어로는 translation 또는 translational motion 그리고 로테이션, 로테이셔널 모션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크기를 갖는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예요. 병진운동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의 각 부분마다 물체가 이동할 때 변이가 있죠. 그런데 그 변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각 부분이 다 똑같은 변이로, 변이는 벡터인데 벡터는 어떻습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평행 이동하더라도 같은 벡터죠. 그래서 이 물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전부 다 변이가 같게 움직이는 운동. 그래서 직선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이런 운동, 이렇게 운동하면 이거는 병진 운동입니다. 이건 병진 운동. 자, 그러면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의 그 위치를 표시할 때 그 물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물체의 운동을 대표시킬까? 어떤 부분의 변이를 가지고 어떤 부분의 속도를 가지고 그 물체의 속도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병진 운동만 하면 사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크기를 갖는 물체의 질량 중심이 그 운동을 대표하는 점일 것 같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병진 운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나 다 변이가 똑같죠. 그래서 그 점만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가 있다면 그 직육면체의 한 모퉁이를 내가 대표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모퉁이만 계속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다 물체 전체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운동, 이것이 바로 병진운동이다. 병진운동, 그래서 물체의 모든 부분의 변이가 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운동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물체 중에서 순수한 회전운동은 보통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섞여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회전운동은 어떠냐면 물체의 한 부분이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전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회전운동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전축이 있는데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다 어떻게 이동했냐면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운동을 할 때는 각 부분의 변이를 하나로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각 부분마다 변이가 크기가 전부 다 다르죠. 모든 부분이 다 크기가 다른데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무엇이 같냐면 물체의 어떤 부분이나 전부 다 회전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병진운동의 경우에는 변이로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다면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습니까? 회전각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한 점이 변이를 대표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변이를 대표하는 그런 점은 회전운동에서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크기를 갖는 물체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이게 섞여 있는데 우리 이 재미있는 게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한꺼번에 기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이 있으면 그 일반적인 운동을 순수한 병진운동 더하기 순수한 회전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운동만 어떻게 기술하는지 배우고 회전운동만 어떻게 기술하는지 배우면 그냥 둘을 섞어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병진 운동에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병진 운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회전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둘을 기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병진 운동을 기술할 때나 사용한 식하고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회전 운동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물리량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질 운동을 기술하는데 사용한 물리량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을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봤죠. 병진 운동에서 변위에 대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회전각이었죠. 이렇게 대응하는 물리량을 찾아내면 병진 운동 식에다가 회전 운동 물리량을 대입하기만 하면 똑같은 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 똑같은 물리량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병진 운동에서의 시간이나 회전 운동에서의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병진 운동에서의 에너지나 회전 운동에서의 에너지나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일,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다 똑같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식은 똑같은데 거기에 있는 물리량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진 운동의 어떤 물리량에 해당하는 또는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을 찾아내면 그러면 회전 운동을 쉽게 기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는 무엇으로 바꿨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각으로 바꿨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은 모든 물량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찾아보면 자, 여기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이렇게 있을 때 시간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처음에 위치는 무엇으로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각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변위는 뭐냐? 변위는 바로 x 프라임 빼기 x였죠. 자, 여기 똑같이. 그래서 변위에 해당하는 델타 x는 뭐가 될 거냐면 델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델타 세타란 세타 프라임, 나중에 각에서 처음에 각을 뺀 게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회전각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속도에 해당하는 건 뭘까? 자, 속도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걸 알고 싶죠. 근데 속도는 병진 운동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여기서 우리 뭐 합니까? 델타 t는 똑같은 거 쓰죠. 그 다음에 델타 x에 대응하는 게 뭔지 알죠? 자, 그러면 v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정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바로 속도에 대응하는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이름을 회전 운동에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각속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주로 그 기호는 오메가 글자를 씁니다. 이 W하고 비슷한데 요게 그리스 문자 오메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는 우리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제 델타 t도 똑같은 거 쓰면 되고 델타 v도 알았죠? 델타 v 대신에 뭘 씁니까? 델타 오메가를 쓰면 되죠. 자,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것을 각가속도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알파라는 숫자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원운동을 할 때 우리 등 각가속도 운동을 했었죠. 회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를 갖는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그때 우리 원운동 하는 것과 똑같이 자, 크기를 갖는 물체의 등 각가속도 운동 식은 우리 어떻게 쓰면 되냐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다면 병진 운동에서의 식이 무엇입니까? 가속도가 일정 이거죠.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러면 등 각가속도의 운동은 뭐가 되겠어요? 각가속도가 일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등가속도 운동식에 가장 처음 쓰는 게 V는 AT 더하기 V 제로죠.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는 알파 T 더하기 오메가 제로 이러면 되겠죠. T는 어때요? 똑같은 걸 이용한다. 여기서 다른 것도 똑같은 거 이용할 게 있겠지 하는데 절대로 없습니다. 뭐만 똑같은 거 이용해요? 단지 시간과
에너지만 똑같은 걸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x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런 거 있죠. 이거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세타는 2분의 1 알파 t제곱 더하기 오메가0 t 더하기 세타 0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 2ax-x0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알파하고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그러면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운동방정식이 병진운동의 운동방정식이 뭡니까? F는 MA죠. 네, 이 F는 MA는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운동에서도 똑같은 걸 쓸 거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안 되죠. 또 F는 MA는 무엇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운동량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 대신에 DT분의 DP 하면 이것이 바로 MA하고 같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P는 MV죠. 자, 그러면 회전운동에서는 어떻게 될까? 회전운동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양을 찾아야 됩니다. 아, 질량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똑같은 걸 쓸 거야.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 쓰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시간과 에너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찾아내야지 되는데 회전운동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평형할 때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토크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회전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라고 쓰고 A에 해당하는 건 뭘 쓰겠어요? 각가속도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하는 것이 회전운동의 운동방정식이다. 회전운동을 기술할 때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토크는 I알파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토크는 dt분의 dl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이 l은 바로 각운동량입니다. 우리 dt분의 dp 하면 이건 선운동량이었죠. 그래서 각운동량을 따로 도입할 때는 그냥 운동량 그러면 선운동량을 의미했는데 운동량과 선운동량을 구별하려면 그냥 운동량을 그냥 운동량 부르면 안 되고 선운동량 이렇게 불러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이렇게 주어졌었죠.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러면 각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구할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면 세 양이 나오는데 나머지 두 개를 알면 번역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운동의 경우에 운동방정식 은 토크는 dt분의 dl인데 l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 l은 질량 대신에 뭐 쓴다고 그랬어요? 네, 관성 모멘트 쓴다고 그랬죠. 속도 대신에 뭐 쓴다고 그랬어요? 각속도 쓴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런 회전운동을 크기를 갖는 회전운동을 얘기할 때는 우리 그냥 크기를 갖는 물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체라고 얘기합니다. 강체는 특별한 크기를 갖는 물체인데 왜 그러냐면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힘 받으면 속도 바뀌죠. 근데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물체의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물체가 형태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힘 받더라도 크기를 갖는 물체가 크기를 갖지 않으면 형태 바뀌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크기를 갖는 물체가 아무리 큰 힘을 받더라도 형태를 안 바꾼다라고 가정한 물체, 이것을 강체라고 부르고 강체는 진짜로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구분하는 몇 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물체의 여러 가지 상태, 그러면 우리 종류하고 그 종류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가 있어요. 고체는 솔리드를 우리가 고체라고 하죠. 이때 모양도 변하지 않죠. 고체는. 그 다음에 부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체가 있는데 액체는 리퀴드라고 합니다. 액체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지 않고 그릇하고 똑같아지죠. 근데 부피는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변하지가 않죠. 근데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는 어때요? 형태도 용기와 같고 어때요? 부피도 용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더 커지죠. 자, 이 세 가지 상태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분자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모든 분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으면 고체, 많은 부분이 떨어져 있지만 일부가 결합되어 있으면 액체, 모든 분자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기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자 중에서 전자가 뛰쳐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까지는 일부러 전하를 대전시키지 않는 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라스마는 전기를 띠고 있는 기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체에 속하니까 형태와 부피가 전부 용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것들을 중에서 고체 중에서 형태를 변하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고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rigid bod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액체하고 기체를 합해서 유체라고 플루이드라고 부르는데 유체는 강체와 정반대겠어요. 아무리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형태가 바뀌는 그런 물체가 나오죠. 그래서 강체는 이상적인 물체인데 물리에는 이상적인 물체가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체 방금 한 거죠. 아무리 큰 힘을 받더라도 형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물체 내의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물체를 강체라고 한다면 그런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물리에서 이상유체라는 말을 씁니다. 유체 역학할 때 이상유체를 가정하는데 이 이상유체는 어떤 경우냐면 유체가 액체하고 기체가 흘러가면서 밀도를 바꾸지 않고 점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 그런 유체를 이상유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유체도 실제로 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별로 어렵죠. 그런데 많은 유체들을 그냥 이상유체라고 생각하더라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 유체를 다루려면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상유체라고 하면 식이 간단해져요. 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고체는 어때요? 힘을 가하면 크기, 형태하고 속도가 같이 바뀌니까 복잡하죠. 근데 강체라고 가정하면 형태가 바뀌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상기체가 있습니다. 이상기체하고 이상유체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상유체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기술하기 위해서 액체와 기체를 생각한 거라면 이상기체는 열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하나하나가 부피가 0이고 그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탄성 충돌하는 방법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다. 이상유체는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한다면 이상기체는 열현상에서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체를 기술할 때 아까 토크가 나온다 그랬죠. 이 토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크기를 갖는 이런 물체가 있는데 크기를 갖는 물체를 가정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회전축 A가 있고 여기 A가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는 강체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질량이 M인 조그만 물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물체에 지금 힘 F가 여기에 막대기하고 각 세타를 이루면서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 F가 작용하면 이 막대기, 이 질량 M한테는 우리 어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이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항상 회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F는 ma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 힘을 2가지 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봤죠? 이렇게 여기 요 FT하고 F세타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누면 이 FT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FT하고 FC로 나눴어요. FT는 바로 어떤 성분이냐면 접선 성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C는 법선 성분이 되는데 이거를 힘의 접선 성분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가속도가 나오냐면 접선 가속도 성분이 나옵니다. 저 FC는 중심을 향하는 거죠. 요거는 구심력의 역할을 했었죠. 구심력. 그 다음에 이때의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가 나오냐면 구심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토크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토크를 언제 배웠었냐면 2장에서 토크를 배웠었습니다. 2장에서 토크란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에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의 크기에다 뭘 곱했냐면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힘의 크기인 10N하고
회전축에서 작용선까지의 거리 3m를 곱했죠. 그래서 30Nm, 뉴턴 미터, 이게 바로 토크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토크를 정의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속도는, 각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우리 이거 배웠죠? 각가속도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아까 구한 식에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두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식 중에서 1번식을 이용해서 AT는 알파 A, 그랬으니까 알파 A를 대입하겠어요. AT 대신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 대신에 알파 A를 R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 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FR 사인 세타는 MR 제곱 알파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이 FR 사인 세타가 바로 뭐냐면 R 사인 세타가 이게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F를 곱한 게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토크죠. 그래서 토크는 MR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MR 제곱 알파. 이 식이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토크는 I 알파 하는 관성 모멘트가 나왔죠.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체가 이렇게 있는데 강체가 여러 질량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에서 거리가 R1인 곳에 질량 M1이 있고 R2인 곳에 질량 M2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각각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하면은 각각의 질량에 작용하는 토크를 우리 토크1, 타우1 이렇게 쓰고 M2에 작용하는 토크를 토크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식이 성립합니까? 타우1은 토크1은 M1 R1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크2는 M2 알파 2 제곱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알파는 어떻습니까? 강체니까 각가속도가 전부 다 같죠. 회전각도 같고 각속도도 같고 각가속도도 전부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체의 모든 부분이 회전운동에서는 순수한 회전운동에서는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M1, M2, M3의 각가속도를 전부 다 알파라고 똑같이 썼어요. 이걸 다 더합니다. 이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좌변은 뭡니까? 토크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이 강체가 받은 토크의 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요? 알파는 다 똑같으니까 빠지고 앞에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이렇게 됐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강체의 관성 모먼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관성 모먼트를 I라는 글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한꺼번에 쓰면 뭐가 되겠어요? 네, 타우는 I 알파, 토크는 알파 이게 쓰겠죠. 이게 바로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으로 병진 운동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F는 MA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관성 모멘트에 대한 예제를 두 개만 보고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형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이런 모양의 R형이 있는데 R형을 연결하는 선은 질량을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양쪽으로 거리가 20cm인데 양쪽에 500g씩 이렇게 있다면 이때 회전축 A를 중심으로 관성 모먼트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관성 모먼트는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이죠. 이건 다 스칼라입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M1은 0.5고 M2는 0.2m죠. 센티미터를 우리 SI 단위로 다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 뭐가 됩니까? 0.2가 되고 관성 모먼트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예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반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반지가 반지름은 R이고 전체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반지의 관성 모먼트는 얼마가 될까? 아까 한 것처럼 작은 걸로 좀 짜게 하면 좋겠죠? 네, 여기에 반지름이 R인 곳에 조그만 질량 M1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R인 곳에 M2가 있다고 하겠어요. 또 R인 곳에 M3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관성 모먼트는 이거를 전부 다 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 더하는 것인데 R은 다 똑같으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다 똑같죠. 그래서 다 똑같은 걸 잡아 빼고 M1, M2, M3 여기 M3가 잘못됐네요. M3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고리 전체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고리의 경우에는 거리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사실 꼭 고리뿐만 아니라 거리가 같은 곳에 질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거리 곱하기 총 질량의 m제곱 한 것이 관성 모먼트가 되는데, 대신에 질량이 똑같은 거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모양이 관성 모먼트를 표현하는 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체의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8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장 첫째 부분은, 둘째 부분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